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박이 여러분들 어서 오십시오. 상하이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 싶은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틀 새 패딩 7,000장을 팔았어요. 역대급 가을 한파에 겨울로 매출이 수직 상승한다. 지금 현재 이틀 만에 패딩이 7,000장이 팔렸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가을 한파에 겨울로 매출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또 여기에 제가 또 아이디어로 또 착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의류 매출이 겨울로 판매가 일찍 시작되고, 이렇게 되면 4분기 때 실적이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 의류업체. 특히나 의류업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또 이제 미국에서도 그 연말 대비해 가지고, 연말 소비 시즌이잖아요, 미국은. 소비 시즌 대상에서 이제 뭐 물류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류 대란이 일어나서 이제 의류 같은 경우도 이제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이제 물류 대란 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일단 테마로도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업체들 좀 보자. 떠오르는 거는 한세시럽하고 영업무역 같은 거잖아요. 어쨌든 바닥을 찍고 2만원 바닥을 찍고 25,000원까지 그래도 꾸역꾸역 한세시럽 이제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주가가 2020년에 만원대에서 24,000원까지 올랐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조금 그렇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도 일단은 4만원 찍고 알게 모르게 꾸역꾸역 계속 올라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얘네들 또 조정받으면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이제 다르게 가져가 봤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빠진 게 있어요. 유통, 특히나 백화점. 백화점은 여러분들 우리 매출이 생명인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우류가 팔리면 실적이 크게 증가하잖아요. 근데 지금 패딩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류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결국엔 백화점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화점의 주가를 확인을 해보니 현대백화점이 완전히 바닥이더라고요. 완전히 바닥인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현대백화점은 바닥이죠, 여러분. 자, 그런데 현대백화점의 또 실적을 보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더라고요. 위드 코로나 가기 전인데, 보면 이제 원래 현대백화점이 영업이익 3천억대죠. 매출은 2조 내외. 작년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이 1,359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매출액이 3조대로 올라왔어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올해도 코로나 국면이었잖아요. 뭐 작년이랑 올해랑 별반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매출액이 2조대에서 3조대로 올라왔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3천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코로나 이전은 완전히 회복을 해놓은 상태고, 오히려 매출액은 그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나오고 날씨가 추워지고 이렇게 되면 4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이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겠구나. 영업이익 4천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주가는 아직 하나도 안 올라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미 올해 실적 대비해서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게 시총이 2조가 안 돼요. 1조 9천억대입니다. 그 때문에 실적이 완벽히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아직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야기하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볼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여행업계, 그 다음에 호텔업계, 항공업계, 이쪽이잖아요. 근데 유통 쪽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좀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겁습니다. 신성통상 이런 애들보단 무겁겠죠. 무거운 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 플러스 저평가, 그 두 가지의 좀 교집합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모멘텀 플레이와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저평가 국면에서 이제 잡아놔야 될 종목으로 현대, 기아차, 현대든 기아든 둘 중에 하나를 지금 현재 저평가 국면에 있는 종목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동차는 이유가 그래요. 뭐냐면 지금 현대, 기아는 체질이 완전히 변했어요. 예전에 현대, 기아가 아니라는 거죠. 친환경차에서 급부상을 하면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린 상황인데요. 여기에 지금 주가가 하락했던 가장 큰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붕괴, 이로 인해서 사실 현대기아처럼 빠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다 힘든 국면이죠. 왜냐면 공장을 못 돌리니까. 아니 물건을 못 팔아가지고 힘든 게 아니라 수주는 다 받아왔는데, 차 판매, 예약 판매는 다 됐는데, 이 인도를 1년 동안 기다리게 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1년 동안 기다리면 지치지 않겠냐. 그리고 일단은 공장이 못 들어가, 부품이 없어서 공장이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제 속이 타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체 다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차량용 반도체 생산량의 가장 많은 부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입니다. 전체 생산량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 외에 동남아권인데, 이 동남아권에 공장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쪽이 결과적으로 확진자 확 늘어나면서 봉쇄 정책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이 셧다운 시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차량용 반도체 수급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 현대기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차가 많이 출시되다 보니까 오히려 차량 사전 예약 구매율은 높아진 거죠. 구매율은 높아지고 반도체는 딸리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 이제 글로벌 공급난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얘기입니다. 공급난의 핵심은 뭐냐면요,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 코로나 처음 왔을 때 말고 그 이후에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올해 초에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그러니까 수요가 다 늘어나요. 뭐 노트북 수요도 늘어나고, 스마트폰 수요도 늘어나고, 자동차 수요도 늘어나고, 수요는 상당히 늘어납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 경제 봉쇄 정책이 있었잖아요. 공장들 셧다운이 되잖아요. 셧다운이 되면서 생산이 안 돼. 생산량은 감소가 됐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이 시기가 맞물려 버린 거죠. 맞물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공급망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인데,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제 동남아 쪽에 봉쇄 정책이 거의 다 풀리면서 공장이 이제 재가동이 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렸죠. 이제 말레이시아도 80%까지는 공장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한 1, 2개월 정도만 지나면 수급이 풀리기 시작하겠죠. 수급이 풀리기 시작하면 현대 기아가 그동안에 이제 뭐 어떤 이제 성과를 달성했냐, 미국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 11%로 달성을 했어요.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어쨌든 이제 두 자릿수는 상당히 오랜만인데, 2008년도 이후였으니까 10년 만이네. 10년 만에 두 자릿수 점유율을 이제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도 어제 나온 소식인데, 유럽에서도 점유율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부분도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현대 기아가 그나마 제일 덜 피해를 봤다라는 부분이 또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뭐 이런 부분들만 해소가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풀린다는 소리만 나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때부터 상승 랠리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밑에 바닥에 있을 때 미리 잡아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종목은 여러분들 다 예상하실 수 있는 종목이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시장에 딱 봐서 야, 지금 묻어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종목이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만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진심건 접히는 OLED 연평균 60% 성장한다. 초격차 기회되나? 지금 갤럭시 Z 폴드 있잖아요. 이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잖아요. 지금 이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 한마디로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지금 만들 수 있는 게 삼성 디스플레이밖에 없어,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 3분기 폴더블 OLED 세계 점유율 100%입니다. 근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물론 이제 BOE도 있고 LG 디스플레이도 있겠죠. 얘네들도 어떻게든 쫓아오겠지만, 어쨌든 중소형 패널 쪽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미 선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폴더블까지도 이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기술 수준을 쫓아오려면 최소 몇 년은 걸린다는 건데, 이미 내년부터 삼성전자는 대량 양산을 할 생각이에요. 아예 이제 폴더블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패널 쪽도 잡아버리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합병을 해가지고 삼성 디스플레이 실적은 삼성전자의 실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밤에 삼성 언팩 파트 2 갤 Z 플립 3 컬러 마케팅으로 흥행을 잇는다, 뭐 이런 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 비스포크 에디션 공개 예정이라고 해서 색깔을 우리가 정하는 거죠, 자기 핸드폰 색깔을. 그래서 이제 아이폰 13과 경쟁을 대비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삼성전자 내년 최악의 메모리 업황을 가정해도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보고서를 기사로 읽지 말고 제가 아예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시장 조사 기관이 예상하는 대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내년 내내 지속된다고 가정해도 삼성전자의 22년 전사 영업이익은 48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반해서 현재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우선주 포함해서 450조 원에 불과하다. 당사 추정대로 2022년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가격 반등이 현실화된다면 영업이익은 55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 이미 이 디램 업황이 폭락한다라는 걸 가정한 주가 수준이다라는 거죠. 확실한 소식을 좀 알려드리면, 시장 조사기관이 맨날 예상을 하잖아요. 예상하고 증권사에서도 예상하고, 직전 3분기 내내,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3분기 내내 단 한 번도 예측이 맞아본 적이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들은 예측대로 주가가 미리 빠진 건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 컴쿨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장이 우려하는 것만큼 지금 현재 시장에 그렇게 크게 과대 우려가 좀 과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급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가격 빠지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가격 빠지는 게 PC 쪽만 빠지고 아직 스마트폰 쪽이나 서버 쪽 관련해서는 디램 가격이 빠지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PC 쪽에 그 현물 가격이 떨어지고 고정거래 가격도 이제 추가적으로 하락은 하겠죠. 한 3% 빠졌습니다. 3%. 근데 스마트폰이나 이 서버 시장은 아직까지도 크게 반응이 없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너무 피크아웃 이야기 하면서 공포심만 조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 근거가 뭐가 시작이 됐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PC 세트 업체들이 사재기를 해놓은 거야, 그 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차량용 반도체 쪽도 이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막 사재기를 한 거예요. 사재기 했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막 잘 팔잖아요. 코로나 초반기에 여러분들 다들 재택근무하고 뭐 한다고 하면서 노트북 수요량이 많아지면서 세트 업체들이 잘 팔릴 줄 알았던 거지. 근데 보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 말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부품 수급난이 또 발생이 되는 조짐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디램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해서 디램 막 사재기를 해놓은 거예요. 사재기를 해놨는데 수요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노트북이 계속 잘 팔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올해 들어와서 판매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만 세트업체들이 노트북 만드는 세트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쟁겨놨던 메모리를 시장에 풀어버린 거예요. 시장에 풀어버리니까 메이커들이 푸는 거 플러스 얘네들 세트업체들이 재고가 남은 거를 시장에 풀어버리니 갑자기 공급이 확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됐고, 그러니까 PC용 디램이 가격이 어떻게 해요? 조정받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길게 갈 거냐 과연 니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딱 봐도 길게 갈 만한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PC 세트 업체들이 갖고 있는 디램 물량을 걔네들이 PC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들고 있는 재고를 뿌리는 건데 한계가 있잖아요. 물량이 나오는 건. 시장에 뿌리고 한 몇 개월 뿌리면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급업체들의 공급에만 그걸 할 수밖에 없는데,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공급업체들은 물량 조절 안 하겠어요? 얘네가 바보가 아닌데? 다 합니다. 어차피 만드는 회사가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밖에 없잖아요. 결국엔 이걸로 인해서 PC용 디램 가격만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것도 제가 봤을 때 일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피크아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논리를 보게 되면, 시스템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뭐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애플이 아이폰 13도 1000만 대를 감소해서 생산한다. 애플도 부품을 못 구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한 번 더 우려감이 증폭이 됩니다. 왜? 자, 이렇게 시스템 반도체가 모자라 가지고 제품을 못 만드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자연스럽게 디램 사용량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사용량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거든요. 그만큼 못 만드는 것만큼 디램도 못 들어가니까. 뭐 이런 논리로 이제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의 분량은 이것도 이제 공급만이 결국에는 다 뭡니까? 생산 차질이잖아요. 생산 차질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 차질은 과거의 이제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에서는 생산 차질은 일어나지 않겠죠. 결국에는 공장 가동만 되면 풀가동이 되는 건데 내년 내내 괴롭힐 거냐라는 부분이면 사실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델타 코로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신종 코로나가 또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확 휩쓸어야 돼. 그러면 내년 내내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겠죠. 공급망 붕괴 사태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죠, 내년까지.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에 델타 변이로 끝나고 위드 코로나로 전체적으로 다 진입이 된다 그러면 더 이상 공급망 붕괴 현상은 완화가 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파운더리 쪽에 있습니다. 파운더리. 5나노가 지금 현재 이제 가장 현존하는 가장 이제 미세 공정이죠. 그리고 내년에 3나노 시대가 열리는 거지만 어쨌든 현재까지 5나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작년하고 연초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을 겁니다. 5나노가 TSMC가 수율이 50% 이상, 거의 70%, 60에서 70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삼성전자는 5나노 수율이 3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파운더리가 이제 적자다. 이런 얘기를 연초에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삼성전자가 5나노 수율이 60%까지 끌어올렸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파운더리 쪽에서 적자가 나지 않는 구조라는 거고요. 자, 5나노 쪽에서 수율이 올라오니까 바로 반응이 나와요. AMD, 퀄컴, IBM 얘네들 이제 원래 기존에 수주를 줬던 애들인데 AMD 쪽에서 수주량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도 이럴 것이 이 5나노 공정에서 가장 많이 찍어내는 게 결국 삼성의 엑시노스예요. 엑시노스 내년에 2200. 예.
이걸 5나노 공정에서 2억 장을 뽑아낼 거라고 합니다. 이 AMD의 GPU가 이 엑시노스 2200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삼성 파운더리에서 AMD 수주 받아서 GPU도 만들고 엑시노스 2200도 다 만드는 거지. 여기에 조립해가지고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있었죠. 구글이랑 같이 삼성전자랑 같이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 파운더리를 또 삼성에 맡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일련의 현상 데이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수율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에요. 어차피 수율이 안 나오면 펜리스 업체들이 삼성 파운드리에 맡길래 맡길 수가 없죠. 수율이 안 나오는데 뭘 맡겨요. 근데 수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파운드리 쪽 5나노 쪽이 지금 수율이 잡힌 상황이고 내년에는 3나노 경쟁에서 어쨌든 TSMC는 본인들이 공식적으로 하반기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삼성전자는 공식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3나노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삼성전자 쪽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진짜 박앤세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마지막 DDR5 이슈 있죠. DDR5가 이게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었던 가장 큰 이유가요. 누구 때문입니까? 인텔 때문에 인텔. 아니 인텔이 CPU를 만들어줘야 DDR5가 뭡니까? 생산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 DDR5 만드는데 CPU가 호환을 안 해주면 뭐하러 만들어요? 인텔이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예상보다 1년이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1년. 인텔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나온 기사 보니까 이제 11월 달에 이제 본격 출시가 된답니다. CPU가. 그러면 12월 달부터 근데 뭐 수급이 처음에는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뭐 그건 당연한 거고 12월 달부터 본격적인 판매가 가능하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럼 DDR5 이슈도 벌써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한두 달 후면 DDR5가 출시가 되는데 이게 DDR5 가격은 엄청나게 가격보다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초반에는요 DDR5를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시잖아요. 초반부터 생산량이 수율이 100%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만들어 가면서 수율을 높여가는 거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D램 가격을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아무튼 이제 이런저런 점으로 따졌을 때 이래 보고 저리 봐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제 D램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고점 대비해서 30%씩 확 빠진다고요. 30% 확 빠지는데 다시 올라갈 때는 항상 더블 베이스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뭐 7만 원까지 빠졌어. 그럼 그 다음엔 14만 원까지 올라가요. 슈퍼사이클 돌아온다라는 전망만 나와도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서 실제 슈퍼사이클까지 쭉 올라가면서 더블 베이스로 갑니다. 항상. 삼성전자의 패턴이에요. 그게. 고점에서 항상 30%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100% 올라가는데 중요한 건 사람들은 언제부터 사기 시작합니까? 신고가 나온 다음부터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10만원에 사는 거예요. 10만원.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만원에 사서 14만원, 한 30-40% 먹고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럴 때 사는 사람은 시간이야 올라가려면 시간이야 걸리겠지만 어쨌든 결국엔 14만원에 판다. 그게 언제가 됐든 간에 더블 먹고 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항상 더블을 먹을 수 있는 기회는 꼭 저점에 사야지만 더블을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삼성전자로 더블 먹기는 삼성전자 주가가 완벽하게 폭락했을 때 그리고 시황이 엄청나게 안 좋다 이야기 나올 때 그때가 삼성전자의 절호의 매수 기회가 되는 거고요. 오히려 이때는 슈퍼사이클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신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막 여기서 급등이 나와버립니다. 삼성전자가 막. 아니 무슨 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루에 그것도 좀 최고가에서 하루에 10%가 올라요. 10% 장중에. 아니, 바닥권에서 10% 오른 것도 아니고 이미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는 구간에서 10%가 올라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들 앞뒤 안 보고 다 달라붙습니다. 삼성전자한테 물리겠어? 이때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때는 항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나온 이야기가 뭡니까? D램 슈퍼사이클 최소 5년 간다. 2023년까지는 무조건 상승 사이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그런 겁니다. 삼성전자는 안 좋을 때 사야 돼요. 오히려 이럴 때는 언제 팔까? 한번 언제 잘라줄까?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보세요. 바닥권에서 2배 올랐잖아요. 5만원짜리가 10만원 간 거지 않습니까? 딱 바닥권에서 2배. 항상 삼성전자는 2배까지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바닥권에서 사가지고 2배 갔을 때 그때 이제 한번 잘라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자를 생각을 했을 때 남들은 다 삼성전자 사지 못해서 안달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매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는 여유가 되시면요 계속 주워 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기만 하지 팔 종목은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 저점에서 버리는 나중에 이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은 만들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삼성전자는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피크아웃 아닐 거예요. 어차피 한 3, 4개월 조정받다가 다시 디램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디램이 아니더라도 삼성전자는 이제 리스크가 디램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나는 시점이 온 거죠. 왜냐하면 플러스 파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파운더리 쪽은 지금 워낙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5나노가 60%까지 수율이 올라왔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다.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실력이 좋긴 좋은 게요.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수율을 끌어올리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단은 찍어내면서 계속 수정하고 하면서 수율을 끌어올리는 건데, 이 능력은 삼성전자가 제가 봤을 땐 전 세계 최고인 것 같아요. 만들어내면서 어떻게든 수정해가지고 완성품을 만드는 데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년에 그 GAA 방식 3나노 들어갈 때도 처음에는 수율이 안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는 누구나 수율이 안 나와요. TSMC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근데 그 수율을 끌어올리는 시기는 누구보다 빠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삼성전자 믿지 않으면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삽니까? 이 첨단 시대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꼭 일을 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계속 이제 줍줍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삼성전자로 더블 먹는 거랑 개별주로 더블 먹는 거는 기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은 투자하는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더 크게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